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 2024년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대략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670조 원 규모로 예산안을 짰고 복지와 국방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지역 상품권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줄인다는 게 요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식당 건물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여기에 대출을 많이 해줬던 중소형 은행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오던 나라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 적자국으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3월 2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항상 딱딱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경제 뉴스들을 최대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MBC 양효걸 기자,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효걸 기자님. 네. 아직 3월이라서 좀 이른 감이 있긴 한데 이제 올해 아니라 내년 예산안이 대략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나라 돈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큰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 각 부처는 이를 참고로 해서 예산안을 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 편성 지침이고요. 이렇게 지침을 내리면 5월까지 예산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재부가 취합을 해서 9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보면은 대략적인 내년 나라 살림과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들이 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전체 규모로 보면 670조 원 안팎인데요. 올해 예산이 이제 본 예산 기준으로 하면 640조 원. 조금 안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한 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계획을 보면은 내년 예산이 한 700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670조 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정부도 줄곧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건전 재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8, 9%씩 이제 늘어나던 예산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눌러놓겠다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잡아놓느냐 했을 때 일단 나라 돈의 지출 측면에서 나가는 돈을 좀 꼼꼼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항상 뭐 그거죠. 나가는 돈 꼼꼼하게 봐야죠. 들어오는 돈이야 갑자기 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재량 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는데, 이게 재량 지출이 뭔가 좀 알아보면 이 정부의 경직성 지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인건비나 연금 지출 등 이게 매번 나가는 거고 꼭 나가기로 했던 거는 빼고요.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건 못 줄이고. 그거는 안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돈이 한 670조 원 중에서 한 100에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를 줄인다는 거니까 한 10에서 12조 원 정도는 삭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죠. 나가야 될 돈 줄일 수는 없고 결국은 줄이다 보면 용돈 줄이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 해 10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 이걸 좀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아예 이제 페널티 부여해서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요. 이 부처 간에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폐합해서 이제 지급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도 뭐 과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이제 적발해 내겠다. 그래서 누수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낀 돈을 3대 구조개혁, 노동연금, 교육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고요. 초저출산이 제일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인구 변화 대응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즉 예를 들면 부처 간에 중복되는 사업 통폐합하고 과하게 지출되는 거 막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받아가는 거 줄이고 이렇게 했더니 꽤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도 국민들은 깜짝 놀랄 일이고. 아니 그럼 그렇게 그동안 많이 샜던 거예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줄면 그 줄지도 않을 거 왜 자꾸 그렇게 발표했습니까? 할 일이니까.
답답한데 아무튼 약간 반복되는 표현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항상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조금 강조했던 거는 예년에 비해서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두드러졌는데요. 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뭐 무분별한 현금 복지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최근에 어디에 등장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말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하면서 자주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6천억 원 규모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 3,500억 원 수준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우려하는 질문에 정부는 이렇게 줄더라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출은 좀 줄이고 그 줄인 지출 안에서도 성과를 잘 달성하면 되는 게 아니냐. 네, 예산의 연비를 높여보겠다. 맞습니다. 그런 네. 걸 텐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막 해내는 정부를 우리가 본 적이 많지 않아서. 네. 예. 어제 이제 예산에 대한 밑그림도 발표가 됐지만 함께 발표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올해 조세 지출 기본 계획인데요. 이 정부도 살림을 꾸려 나간다고 보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온 돈은 세금 걷는 거고 나가는 돈은 세금 쓰는 건데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아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갈 돈을 최대한 줄이는 게 있고, 절약.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들어오는 돈을 좀 넉넉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야 되는 게 거둔 세금을 쓰는 것도 지출인데 예. 원래 걷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세금 감면은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동일한 금액만큼 보조금을 준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숨은 보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세금 깎아주는 것도. 네. 근데 어제 확정된 조세 지출 계획에 보면은 올해 국세로 깎아주는 금액만 70조 원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럼 제도 안 바꾸고 계속 잘 걷었으면 70조 원이 더 들어오는 세금인데. 네. 그리고 이게 또 지난해 조세 지출보다도 6조 원 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중저소득층 지원하고 기업들 지원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 이제 건전 재정을 하겠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세금은 대폭 깎아준다고 하니까 이게 예.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부동산 연착륙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대폭 감소했고 또 반도체 키워야 된다고 해서 세액공제 규모도 이제 늘리면서 K칩스법 이런 거 하면서 연말까지 한 1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건전 재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건전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가 좀 정확한 슬로건이 됐네요. 네. 그렇군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심성 예산도 올해 많이 나올 만한 그런 해이기도 한데 네. 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까? 네, 어제 발표를 진행한 이제 최성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여기서 정치적 일정을 언급한 게 이 바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야권의 복지 확대 공약을 좀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따져 보면은 현재 여당에서도 지난 20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들을 쭉 보면 부모급여 100만 원하고 병사봉급 2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이런 게 모두 현금성 지원 예산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지침은 굉장히 좋은데 이 지침을 그러면은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도 이게 꾸준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예산안 네. 아웃라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박 작가님. 네. 중국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돈 벌어주는 고마운 나라였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최대 무역 흑자국이죠. 예,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도 우리도 꽤 있습니다만 네. 뭐 그쪽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얘기는 접어두면 무역으로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던 나라였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중국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갑니까 무역에서? 그렇죠. 걱정되는 뉴스인데 올해 1월하고 2월 누적 무역 수지를 보니까 대중 무역이 6조 원 정도 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적자 폭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천연가스를 엄청 수입하는 호주 아니면 기름을 엄청 수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 적자가 컸는데 그건 그러려니 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두 나라보다도 적자 폭이 지금 더 커진 겁니다. 그래요? 네.
월간이나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도시 봉쇄도 하고 공장도 안 돌리고 하니까 수입을 덜한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던 수출이 줄었던 것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 중에 리튬 같은 원자재들의 가격은 많이 오르면서 적자폭이 좀 커진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그 값이 올라서 커졌고 네. 그 수입 금액이 네, 우리가 수출을 하던 거는 중국이 안 사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타격이 큰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다시 좀 오르고 중국이 빗장을 풀고 공장을 다시 돌리고 하면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지금 각장 걱정되는 건요. 중국의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랑 중국의 전통적인 무역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중간재를 수출을 하면 중국은 그걸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 구조였는데 네. 그런 구조가 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자기네 산업 육성하려고 중간재 만드는 중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점점 더 중간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거를 잘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인데 이게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국산화율,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게 20% 정도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다가 작년에 30%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장비들을 대체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로 작년에 50% 이상 줄었던 겁니다. 예. 근데 한국산 장비를 중국이 자기네 제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좀 더 심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고 한들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굳이 사갈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중간재를 중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중간재를 두고 수출 경쟁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한 2, 30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이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많이 사가다가 네. 그 장비도 다 국산화하고 이제는 시장에서 오히려 우리 일본 제품이랑 경쟁하고 있다. 네. 그런 뉴스를 이제 일본의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30년쯤 전에. 네.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나마 지금 중국이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중간재들이 있는데 여긴 또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에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줄어드는 우리나라 제품의 빈자리를 아세안 국가들의 제품이 채워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인 겁니다. 걱정이다. 네. 근데 걱정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걱정은 해봐야 답이 없잖아요. 네. 당연히 중국도 그럼 맨날 우리한테 뭐 장비 수입해 갔겠습니까? 100년, 네. 1000년 다. 우리가 그랬듯이 중국도 그럴 테니까. 그보다는 우리는 그럼 어디서 또 다른 데서 돈을 벌어야 할지 이제 새로운 돈벌이가 안 찾아지는 게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뭐 중국이 자기네 거 국산화하는 거를 뭐 원망할 수도 없고. 예. 하여튼 잘 찾아봐야 될 텐데 말이죠. 예. 다음 소식 보죠. 이 소식도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 같은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기업은 네.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을 제출해라. 네.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왜 해달라고 하는지까지는 제가 취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율. 네. 수율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만들고 나면 불량품과 합격품 중에 이제 합격품의 비율일 텐데 그렇죠. 전체 생산품 중에 결합 없는 합격품 비율. 수율 공개해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율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로 생산 능력, 가동률, 생산 첫해 판매 가격 이런 걸 다 내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 숫자로만 내지 말고 예. 그 숫자에 거짓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게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수율이라는 게 기업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예. 일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낮은 수율이 공개되면 이 잠재적인 고객사들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커서 그런 건데 네. 반도체 현재 버전에서 어느 정도 수율이 나오는지를 보게 되면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의 영업 전략 어떻게 가져가든지 향후 예상되는 새로운 버전의 반도체 타입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전부 다 영업 비밀에 해당은 되는데 사실상 지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다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대로 자료를 내게 되면 이건 사실상 기술 유출 수준이다라는 게 반도체 업계의 중론입니다. 지금 재료 얼마나 투입해서 반도체 쓸만한 거 몇 개 만드는지 알아야 네. 우리가 보조금 넣었을 때 너희들이 몇 개를 더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그거 체크하겠다는 뜻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준다니까 신청은 했는데 이게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말까? 이제 요거 이런 생각도 좀. 신청할 때 내야 되는 자료 예시 하나 봤는데 예. 종합건진 받을 때 우리 문진표 길게 많이 작성하잖아요.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희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장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2조 원 예상했다가 지금 뭐 물가 오르고 어쩌고 해가지고 32조 원 정도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가 보조금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단순하게 계산된 걸 보니까 8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받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받자니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조금 신청을 안 하면 또 사실상 흥행 참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삼성이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건 본받아야 되겠다 싶은 거는 미국 정부가 나라에서 보조금 주니까 이렇게 까탈스러운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기업들한테 보조금 얼마나 많이 줍니까? 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자료 요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부 돈 잘 쓴 게 맞아 그럼? 이런 생각이 거꾸로 좀 드네요. 네. 좀 까다로우니까 싫기는 한데 우리가 미국 정부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자, 나수지 기자님. 네. 또 미국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빌딩에 임차인 못 만들고 뭐 공실 생기고 그러니까 빌딩 살 때 냈던 이자 못 내고 경매로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나오는데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이제 조금은 조용해진 모습이라면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가 미국 현지 투자은행들 중심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미국은 경기도 좀 좋고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서 사무실로 근무도 하러 오고 슬슬 괜찮아질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타이밍인데. 네,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어있는 상가나 사무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미국도 얼어붙은 데다가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술기업이나 금융기업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인력을 크게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트위터도 직원들 뭐 줄이고 페이스북도 줄이고 뭐 했던 그런 여파가 공실로 나타나는군요. 네, 예.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재택근무를 하는 일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그렇고 상가의 경우는 배달 음식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전과 다르게 꼭 좋은 위치에 꼭 넓은 매장을 유지할 이유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괜찮은 빌딩들이 자꾸 공실이 생긴다. 네,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는 여전히 미국에서는 계속 하나 봐요.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은 다들 돌아오는 분위기인데. 네, 한 절반 정도 좀 안 되게 재택근무를 여전히 유지하고 어이구. 있다라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금리가 오를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살 때는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네. 집 살 때는 고정금리. 네. 예. 그러니까 집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똑같고 그래서 금리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일자리인데 예.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기업 해고가 늘어나면서 이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서쪽의 집값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네. 근데 일자리가 늘어난 동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의 영향보다는 다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동부 집값은 좀 올라가는군요, 오히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상업용 부동산으로 돌아오면 이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 그리고 고정금리 비율이 대략 반반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제대로 내기가 어려워지는 곳들이 늘어나는 구조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들은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 변동금리 때문에 요즘 고생 많이 하겠군요. 진짜 빌딩 살 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월세가 잘 나가야 그 월세로 이자를 낼 텐데 월세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겨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사실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은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조짐을 보이는 상업용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곳들이 대부분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대형 은행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인데 이 중소형 은행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 수준입니다. 오. 그러니까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났을 때 중소형 은행의 위험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도이체방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데 거기 도이체방크도 뭐 빌딩들 담보로 대출 많이 해줬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대출 가운데 절반이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또 은행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도 최근에 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꽤 유명했던 건물들, 우리 서울에도 뭐 유명한 건물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큰 유명한 건물들이 이번에 다 경매로 나왔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크게 되고 그러더군요. 그게 이자 못 갚고 이제 월세 들어올 세입자는 못 찾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걱정인 게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한 5, 6년 동안 해외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5년 전만 해도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30조 원 예. 정도였는데 작년으로 보면 73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5년 만에 2배 이상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가 늘어난 거죠. 예. 근데 이 중에서도 80%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을 정도로 오피스나 호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최근의 사례를 보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실리콘밸리나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니까 네. 이거는 임차인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소개한 부동산들도 최근 2년 동안 월세를 하나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든지 혹은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그냥 자기들 돈으로 투자했으니까 네. 그냥 반값이 되면 반값이 됐나 보다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게 고객들 돈 모아서 거기 투자하러 갑니다 하는 증권사 상품도 꽤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손해 많이 보겠군요, 고객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또 문제가 있는 게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또 연장이 안 되면 그런 것들도 또 문제여서 이 금리가 오르면서 약한 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나타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만 사기에는 이자가 너무 싸고 뭐 좀 다른 것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몇 년 안에 이런 문제가 터지고 네. 다들 전문가들이 결정했을 텐데 말이죠.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